한국의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네. 그러다 보면 한국 업체들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모빌리티의 투자라의 저자 유지웅 애널리스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자동차 업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베스트 증권에서 2015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금융투자랑 그다음에 토러스 증권에서 자동차 업종 담당을 했었고, 이제 다른 유관 산업도 이제 연구 보존으로 또 이제 초반에는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토러스 증권에서 이제 자동차 업종을 맡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베스트 증권으로 2015년에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만 좀 포커스를 해왔었고, 근데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제 현대차를 투자함에 있어서는 현대차 판매만 봐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주가 레벨이 이제 2010년, 11년이랑 현대차 주가가 비슷합니다. 이 23만 원 전저리가 사실 이제 그때랑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주가상으로는. 근데 제가 앞으로 이 주가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면은 산업 환경이 10년 전이랑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현대차가 아닌 내용도 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해외 사업이 좀 많이 중요한데 미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제 모빌리티 업체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리포트에 담기도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이제 책으로서 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말씀하신 이력 중에 그래도 여러 곳에서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셨는데 그 모든 곳에서 다 자동차 업종을 주로 하신 건가요? 처음에 사회생활을 했을 때는 이제 철강산업 아래 일을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직을 했죠. 토러스 좀 작은 데로 이직을 하면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됐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철강 산업으로 좀 시작을 했다가 이제 자동차까지 이제 확대를 했죠. 그거는 201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바로 다음으로 클 만큼 굉장히 큰 산업인데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물론 세계의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는 건 뭐 책의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산업 자체에서 자동차 산업이 좀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몇 년 동안? 한 6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현대기아차가 사실상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0에서 80%.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라고 이제 보이고요. 제가 이제 자동차 산업을 처음 담당을 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삼성동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네. 이때는 사실 애널리스트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때는 이제 고민이 많거든요. 이거를 하라고 해야 돼. 이에는 이미 주가가 한 10%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투자 의견을 내기가, 이게 보통 장중에 발표되면 그날 이제 10% 막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 들어서는 더 빠져야 된다라고 하기에도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겪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이제 엘리엇 이제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때 전까지는 사실 배당이나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 그룹 이제 오너 그룹이다 보니까는 주주 친화 정책이 이제 이행이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제 말들이 많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요구하고 나온 집단이 이제 엘리엇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특히 이제 배당이나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라는 거를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향후 5년간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이제 차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이제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이랑 소통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가지는 경영진이 이제 교체가 됐죠. 정몽구 회장에서 이제 정의선 회장으로 이제 명명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책에서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그런 신사업들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3-4가지가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 하면서 크게 이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변화가 있었던 내용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파워트레인이라고 하잖아요. 엔진이랑 변속기, 동력 계열에 있는 이제 부품도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죠. 2015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디젤 게이트라는 게 발생을 해요.
폭스바겐 주가도 어느 날 갑자기 10%가 빠져요. 그래서 이제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국내 디젤 차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아우디, 이제 폭스바겐. 근데 이제 폭스바겐 그룹뿐만이 아니고 BMW, 벤츠 다 이제 디젤 파워트레인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연비가 보통 이제 소나타 2.0 가솔린이 리터당 12km 정도 나오거든요. 그 디젤 같은 경우에는 16, 17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프리미엄 카인데 더 멀리 가요. 이제 이러한 이제 형태의 디젤 엔진으로 폭스바겐 그룹이 이제 미국에 판매량을 좀 늘리려다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결함이 공개가 되면서 그런 안 좋은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하나의 종지부를 찍은 거죠. 이 내연기관이라는 이제 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그게 또 이제 글로벌 산업으로 봤을 때는 좀 큰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거고요. 이제 현대차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죠. 현대차는 여기서 어떠한 전략을 택하고 있는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 현대차의 뭐 주가가 궁금하면 세계 시장의 변화를 안 볼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목 자체가 지금 모빌리티에 투자하는데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빌리티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영어라서 그런지 와닿진 않거든요. 자동차 모빌리티 어떤 좀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존에는 이제 자동차였는데 이 자동차 판매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끝이에요. 원래 기존 산업은. 지금은 자동차를 이제 공유 서비스로도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서 컨텐츠가 발생을 해요. 자동차 안에서 결제를 하고, 거기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가장 이제 고도화된 형태의 비즈니스가 아마도 이제 로보택시 사업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기존의 카메이커들, 그 다음에 신규로 나타난 이제 지금은 이제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이 굉장히 싸졌잖아요.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스타트업 업체들이 엄청나게 생겨났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미 자동차 업체보다 더 돈이 많은 집단들, 이제 빅테크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정말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초입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업체들이 주도권을 갖고 가게 될 거고 또는 이제 협업을 하게 될 거고 그 중에서 특히 네노라 하는 대형 카메이커들은 아마도 준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해왔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인사이트를 투자자분들도 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써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책을 보면은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 1장이 모빌리티 혁명 익숙함과의 결별인데 그 1장의 내용 중에 우리 뭐 주식 투자자라면 한 2, 3년 전부터 너무나 거의 매일 들어왔던 전기차로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지금 얼마나 변한 상태고 앞으로 얼마나 더 변할까요? 몇 년 있으면 다 100% 다 전기차로 바뀌나요? 몇 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기준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침투율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3% 정도? 3%? 네, 100대 중에 3대가 이제 순수 전기차였습니다. 아직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초입 단계죠. 그래서 누가 이미 이제 주도권을 확보를 했고 게임 체인저가 이미 다 끝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수치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이 수치가 앞으로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사실.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이제 2025년 수치를 좀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2025년을 기점으로 많은 업체들의 이제 경영진이 소통을 해요. 2025년 우리는 뭘 할 거다. 많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제 2015년부터 저도 이런 걸 많이 봐왔고, 특히 이제 해외 업체들은 소통을 좀 많이 하잖아요. 많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지켜지는 업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경영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너 경영 체제가 나쁘지만은 않은 오히려 예, 안 바뀌니까. 예, 책임 경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포드 자동차가 지금 오너 체제거든요. GM은 사실 이제 파산이 갔다 왔으니까 여기는 완전 다 이제 100% 펀드들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25년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600, 1,700만 대? 뭐 그 정도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좀 퍼센트를 치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그때는 뭐 일단 한 18%이 정도까지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완성차 업체는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에 또 뭐 이렇게 2차 전지 3대장이라고 해서 LG와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렇게 2차 전지를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아직 전기차 시장이 뭐 성숙 단계도 아니고 거의 뭐 초입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라면 작년부터 나왔던 과해졌다, 뭐 이제 늦었다 이런 건 아직 늦은 시기는 아닌가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성차나 아니면 이제 이 모빌리티 기업이라 단순히 이제 매출이 한번 발생하고 많은 또는 이제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 그런 비즈니스다 보니까 배터리는 이게 뭐 대표님 보시기에 ASP가 잘 동일한 이제 사이즈, 동일한 유닛 기준으로는 앞으로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장기적으로 이건 빠지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나 이제 모빌리티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와 접점을 이루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ASP를 이제 올린다거나 더 값비싼 상품을 내놓거나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배터리 업체들도 장기적으로는 피가 빠지는 것보다는 물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압도할 거예요. 제가 이제 보기로도 국내 배터리 업체를 당분간은 물량이나 이제 경쟁력에 있어서 압도할 만한 이제 경쟁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모든 전기차 시장의 화두는 지금까지는 중국, 유럽이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미국으로 그 거점이 바뀌게 될 건데 좀 정치적인 색깔도 있을 수 있죠. 미국이 앞으로 전기차를 엄청나게 늘릴 건데 배터리 셀 업체를 그러면은 지금 당장 미국에서 키워내는 건 또 어렵잖아요. 특히 미국이 전통적으로 고정비가 많이 드는 장치 산업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해외 업체가 와서 비즈니스 크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중국 업체가 지금 CATL을 포함해서 이제 뭐 BYD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 업체들이 이제 미국 와서 갑자기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받겠네요. 구조적으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면 한국 업체들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달 동안 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네. 미국 진출 기사들이. 그럼 이제 자동차 산업은 사실 일본 업체들이 훨씬 크거든요. 미국에서. 현대기아 합산이 지금 마켓시어 10%인데 미국에서 일본 3사가 30%를 해요. 얘네들이 이제 배터리 업체가 연동된 업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파나소닉밖에 없는데 파나소닉은 사실 거의 테슬라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한국 배터리만 지금 뭐 다 해줄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잠재적으로 업세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도 분명히 이제 기회가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자국의 배터리 업체가 없는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공급을 소위 말하는 K배터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공장을 더 지을. 예를 들면 이제 저희 LG화학 투자자분들이나 이노베이션 투자자분들은 이제 최대 고민은 아직 이익이 안 난다잖아요. 이익이 안 나는데 고객사들이 갑자기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공장을 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캐시플로우가 돈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나오게 되는 선택, 그러면은 고객사가 우리가 돈을 좀 태워줄 테니까 조인트 벤처를 만들자라는 건데 현대기아는 이미 이제 그 공급 계약 체결이 다 되어 있어요. 조인트 벤처를 하지 않아도 선점 효과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도 한 50기가짜리 배터리 공장을 만들려면 거의 한 5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거 반반 나눠도 사실 2조, 3조 돈이 들어가요. 그런 것도 이제 후발 자동차 회사들은 조인트 벤처를 하더라도 대규모 자본 지출은 이제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장에서 모빌리티 혁명에서 좀 제가 궁금했던 전기차 이야기를 한번 여쭤봤는데요. 사실 이 장이 이제 본격적인 모빌리티 얘기죠. 자율주행으로 바뀌는 세상. 생각만 해도 꿈만 같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무인 자율주행이 벌써 이미 다 시작돼서 미국의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발벗고 나서 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금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 두 개 진영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 레거시 업체들,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택하고 있는 방식이 라이다 센서랑 이제 고정밀지도랑 이제 통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3D로 이제 전방을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고정밀지도가 필요해요. 그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웨이모, 구글의 알파벳의 자회사죠. 이제 웨이모가 이제 가장 선두권에 앞서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GM이 이제 거액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손정희 회장도 엄청나게 돈 투자했었던 크루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이제 거의 동등한급의 이제 선두주자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업체는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드라이버가 없는 차에 승객이 탄 채로 테스트를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받았어요. 엄청난 진보입니다. 이 정도면. 이 진영에서는 이 크루즈라는 회사가 아마도 가장 먼저 로보택시를 상업화할
할 업체로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 웨이모는 이미 피닉스라는 시에서 상업화를 좀 했어요. 거기서는 그 웨이모 1이라는 이제 그 앱을 통해서 고객들이 드라이버가 없는 상태에서 이 탑승을 합니다. 뭐 일정 루트들을 이제 탑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치명적인 단점이 확장성이 조금 떨어져요. 다른 도시에 가면은 다른 도시에 맞는 지도가 필요해요. 그 좁은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좁은 지역에서 또는 이 도시에 대해서 지도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웨이모가 이 부분적으로 상업화를 했는데, 자율 로보택시라는 것을 상업화했으면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요동을 쳐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확장성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진영이 이제 테슬라 진영인데, 여기는 자신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 전망 기관들, 컨설팅 업체들이 내놓은 자료들에서 보면은 테슬라는 이제 좀 순위가 많이 밀려요. 아, 자율주행의 순위가? 예. 생각보다 또 의외네요.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레벨 4, 레벨 5 기술이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레벨 2, 레벨 3 단에서 이미 굉장히 혁신적인 수준의 구현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객 충성도는 사실 굉장히 높죠. 그렇죠. 테슬라를 네. 한번 타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고. 예. 그래서 동일한 레벨 2라고 해도 다른 카메이커랑 너무 비교가 큰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앞서 있다라는 여러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도 테슬라가 최근까지 밝힌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전 센서만 가지고 이제 전방을 인식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차에 탑재가 되는 거고, 테슬라의 특징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OTA,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다른 카메이커에는 잘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유연하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앞서 있는 그러한 이제 형태의 비즈니스, 애초에 좀 구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레거시 오토메이커라는 게 기존 업체들이라는 표현인데, 이 업체들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 차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차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테슬라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뭐 큰 차이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차이점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좀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애플카에 대해서 뭐 1월, 2월 달에 현대차, 기아차 공시들도 나왔었고, 부인공시 같은 부인공시가 나왔었고, 그 이후엔 지금 뭐 아무 말도 없는데, 애플카 또는 다른 어느 자율주행 기업이더라도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가 제조사로 들어갈 확률이 있나요? 또 그게 뭐 좋나요? 좀 궁금합니다. 애플이 추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테슬라 방식이랑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활한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식이 애플이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것을 아마 그대로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차를 만들어주는 자동차 업체는 좀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아마도 이제 현재 테슬라가 하는 방식을 좀 닮은 그런 이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애플 진영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랑 OTA 이런 것들 다 아우를 수 있는 운영 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죠. OS를 갖춘 업체가 잘 없어요. 자동차용 OS라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포괄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이제 기존 카메이커가 사실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갑자기 일부의 자본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나타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해낼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애플은 사실 이제 그 자동차 산업에 지금 진출을 안 했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추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는 사실 이제 확 떠오르는 업체는 사실 잘 없어요. 다만 기존 자동차 업체들 진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을 소화해낼 수 있는 자체 운영 체제를 갖추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갖춘 업체는 아직 없고, 원래 이제 자동차 3대 업체를 꼽자면은 폭스바겐, GM, 도요타 이렇게가 보통 연간 900에서 1000만 대를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GM은 지금 다운사이징이 좀 됐어요. 좀 작아졌어요. 연간 지금 한 6, 700만 대를 하고,